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만은 교수부터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띕니까?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공방과 이후의 봉합 과정 주목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마침 그 최진 원장이 해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저도 하나 들자면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2연승했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예를 드냐면요. 최근에 미국 정치하고 한국 정치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면에서 아주 비교의 가치가 가는 평형이론의 속성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의 등장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미 지금 플로리다하고 메인주 등 두 군데에서 자격 박탈을 당한 상태에다가 어제 뉴스 나왔지만은 1,100억 원 정도의 지금 손배 지금 재판까지 받는 사람이 공화당에서 그렇죠. 1위로 가고 있다. 정말 또 미국 정치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받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공화당에서 1위로 앞서간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꼽아봤습니다. 네. 최진 원장께서는? 저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있지 않습니까? 무죄 판결. 문재인 정부 때 뭐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아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무려 47개 혐의로 7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사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검찰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 47개 혐의가 전부 무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정치 검찰이었나.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무죄 판결을 내는 사법부 재판부는 그러면 정치 사법 재판부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아무튼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이었었죠. 네. 뭐 두 분이 언급 안 하셨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 피습당한 것도 중요한 뉴스였고 신당 세력들이 어쨌든 양쪽으로 합치는 듯한 모습. 이준석 신당과 양양자 선당이 합치고 또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신당이 공동 창당하기로 오늘 오전 합의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또 눈에 띄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큰 건들이 그냥 뭐 거의 매일 일어났었죠. 자, 제일 먼저 언급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두 분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눌 때 뭐 아마도 뭐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입장 표명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뭐 두 분 다 그런 전망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터진 겁니다. 대통령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하는 의사를 전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거절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선 그렇잖아도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 전반에서의 문제는 대통령실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 수직적인 관계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 이전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전적으로 작용했던 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더구나 그날이 아마 21일이었는데요. 그 전달 26일에 비대위원장 취임을 했기 때문에 채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실 쪽에서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발언들 종합해서 보면은 사퇴를 요구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그게 어떤 배경 속인가 대통령실의 전적인 의도인가 대통령의 의도에다가 당 내부의 이른바 친윤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뭔가 본인들의 분위기가 조금 뭔가 안 좋으니까 같이 증폭돼 가지고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23일 날 서천 화재 현장 방문을 계기로 해서 봉합 상태를 보였고 이후로는 대체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한테는 도움이 되는 국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진 원장. 일단 저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3.1 천하가 아니라 3.1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여권에서 엄청난 저는 악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권력 서열의 1, 2위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3일 사이에
정말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그 큰 싸움을 벌였다는 것은 여권의 큰 악재였고요. 다행히 3일 만에 금방 바로 봉합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남긴 파장은 상당히 클 거다. 겉으로 봉합이 됐고 이걸 잘 슬기롭게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 소화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내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불신이나 상처가 남아 있고 또 양쪽을 지지했던 사람들 여권 사람들 사이에 두 갈래를 갈라져 있다면 이거는 언제든 제2, 제3의 한동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일종의 빨간불이고 여권 내부에 여권은 이거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특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이번에 이런 충돌을 거울 삼아서 상당히 그 여권 관계를 좀 새롭게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짜고 치는 뭐 그런 작전이다. 뭐라고 식으로 분석도 내놓긴 했습니다만 또 오히려 또 다른 많은 언론들은 이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진짜 전쟁이 벌어진 건데 미래 권력이 일단은 판정승을 한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내놓고 있던데 두 분은 이게 뭔가 이렇게 작전 대련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싸움에서 미래 권력이 승리한 거로 보는지 어떤 입장이세요? 네, 비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약속 이른바 약속 대련 내지 뭐 짜고 치는 뭐 아니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서로 약속하거나 짜고 치는 거라면은 뭔가 윈윈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최 전 위원장 지적했다시피 일반적으로 봤을 땐 여러 부분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일단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했다. 그것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밖으로는 선언했던 대통령실 쪽에서 요구했다라는 것이 당무 개입이죠. 당무 개입.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당 쪽이든 대통령실 쪽이든 도움되지 않는 일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저는 당장은 그게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두 개 결합한 거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과 대통령의 역할인식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다가 집권 말까지 가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당 내부에서의 비판적인 문제, 공천 관련 문제에 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부분인가. 이 상황 판단은 문제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난 1년 반 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식적으로라면은 왜 이렇게 지지가 안 나오는가 충분히 성찰해보고 반성해 볼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밀고 가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좀 크게 문제라고 보고요. 본인이 이번에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연말 얘기하면 소통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죠. 소통 문제 지적하고 나서 한 게 뭐였느냐.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거였어요. 역대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소통을 가장 하지 않는 경우가 정반대로 시장 가는 경우들이었어요. 언론과 비판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시장 가는 방식이었는데 이 점에서는 소통 문제는 반대와 비판 소리에 대해서 뭔가 들어주고 또 마음에 안 들도록 나오면 반응을 해 주는 것인데 이번엔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응해 주다 보면 들깨처럼 몰려들 거다. 그러니까 무응대가 답이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국정인식 리더십 자체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국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민심이 김건희 여사 건을 좀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다고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그래라고 했다는 건 정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민심이? 어쨌든 간에 사퇴든 뭐든 간에 거기에 대해 응대를 해 줬어야 돼요. 응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응답을 해 주면은 예전에 봐라 들깨처럼 물어뜯게 된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다. 라는 것은 그 민주시대의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뭐 방금 이제 그 김만훈 교수 말씀 종합해보면 역시 약속대로는 아니다라는 거고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가 약속대련이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한통속으로 가는 모습으로 몰아야 사실 신당 입장에서는 좋죠. 좋죠 사실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최근에 약속대련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총선 전이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 같이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바로
한동훈을 해코지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사실은 약속대로는 아니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대로 해서 두 사람에게 별로 득될 게 없고 실의도 훨씬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더 실이 많은 게임을 할 리가 없고 그리고 좀 이거 좀 외람된 말하자면 이렇게 이 정도로 약속대로를 할 정도로 이렇게 프로의 정치가 지금 아닌 것 같다. 너무 그건 아니죠 사실은. 네. 총선 이후 권력 투쟁의 재현 가능성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주 우세하게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죠. 승리의 공신이 그렇게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고요. 또 반대로 패배했을 경우에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총선 이후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권력투쟁의 재현 양상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대통령 과거 정권에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권력 소열 1위와 2위가 미묘한 갈등. 예. 과거에 제일 심했던 경우는 YS와 이회창 그렇죠. 충돌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불가피했는데 다만 빨리 왔죠 사실. 너무 빨리 온 겁니다. 이게 임기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절반이 아니라 2년도 딱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빨리 왔고 일단은 아무튼 미래 권력 쪽에 손을 더 들어주는 형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그냥 기자회견은 아니라 무슨 방송사와의 대담 등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런 사과 같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뭐 기자회견이나 방송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자기 부인인데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더구나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계 속에서 이 명품백 문제가 엄청나게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훨씬 더. 그럼요. 주목됐죠. 이거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유가면의 사과 표명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좀 유감 표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저도 본질은 몰카 공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영부인이고 그리고 국민 정서가 상당히 악화돼 버린 이 시점 시간을 끌어서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할지라도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선 전략성으로라도 저는 사과를 쿨하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득이도 많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뭐 어느 쪽이 본질이냐 문제라기보다는 둘 다 문제다라고 봅니다. 따로따로 대상이다. 몰카 관련은 정보통신망법 관련해 가지고 또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받은 것이 과연 김영란법에 해당되느냐 문제도 법적으로 가능한 별도의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까지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었죠. 대안으로 얘기했던 것이 제2부속실하고 특별히 감찰관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하니까 뭔가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거기까지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약간 두루뭉실 엮어가겠죠. 예상컨대 이미 그건 돼서 뭐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도 어느 쪽이든 간에 반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국민들한테 큰 목소리가 나오면은 응대를 해 주는 게 맞다. 그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청와대 위치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것도 기존에는 구중궁궐이 돼버리니까 뭔가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옮겨와서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럼 취지하고 정반대죠. 심지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통 더 강화한다고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던 것까지 해서 매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중단해버렸죠. 그런데 국민들 더구나 여론조사에 나오면 압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그냥 꾹꾹 닫고 지나간다. 이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겁니다. 김건희 문제 관련해서 본인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총선 전략
유리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후자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후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예. 결국은 멀리 보면 승리하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사과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1시 33분 향해 가고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평소 휴일보다 여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귀경하는 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강일 쪽으로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면원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다시 둔내 나들목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원주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양지 부근에 정체 시작됐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고 계세요. 서원주 부근에서 2km가량 정체입니다. 여기를 지나서는 흥천 이포 부근의 어려움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이고요.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불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5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김만음 한성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배현진 의원 중학생의 어떤 이 피습, 이거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거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모방 범죄가 또 있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고요. 뭐 두 가지 가시처는 결합됐다고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 개인들의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상태, 뭐 심지어는 과도한 경우에는 우울증, 불안에다가 극단의 경우에 사이코패스 등장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일정하게 작용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모방범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관련해서 아마 그 대상을 정치인까지도 쉽게 연상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같으면 다른 일반 유명인이라든가 아니면 묻지마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번에 정치까지 확대된 것은 그런 것이 약간 모방성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네요. 과거에는 이제 YS 초산 테러, DJ 뭐 교통사고 테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테러,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였다면 요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에 대한 테러다. 그런 점에서 일반인 정치인들도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들 위험해지고 있어요. 예, 상당히 뭐 혼자 이렇게 다니기가 어려워진 일반화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이번 사태는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테러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라는 건데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워낙 양극단 정치를 하고 분노 정치를 하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빨려 들어가고 거기 휩싸여서 결국은 분노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야 협치 잘하고 정치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국민들이 그냥 테러하고 분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번 테러를 문제가 많다. 이거 뭐 이렇게 방관적인 제3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 그리고 당장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야는 상당히 주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그 부분 공감하는데요. 뭐 전적으로 정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뭔가 적대적이고 증오하고 극단적인 형태를 정치가 재생산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다시피 특정 집단을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총이 있었다면은 총알 한 발이 있었다면 상대 정적을 내가 제거하겠다 쓰겠다라든가 특정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이 있는 데다가 저는 그동안에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는 정치 지도자들은 대체로 뭔가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주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정작한테 많이 당했다가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전의 적폐청산의 과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화해와 통합을 기조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내적인 대북 화해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포용을 했었고 대일본 관계도 그랬었고 네. 아다시피 세계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넬슨 만델라 등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주요 정치 집단들의 대표들은 상대방에게 뭔가 중호심을 심는 데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언론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방송들에서도 뭐가 효용이 있느냐. 상대 특정 세력에 대해서 극단적인 용어로 중화하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악마화하는 예, 것들. 그게 장사가 되고 있고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일정하게는 지상파 여기까지 침투해가지고 저는 지상파가 그런 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래는 오히려 지상파도 유튜버가 돼버리고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최근에 뭔가 좀 기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좀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언론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꼭 모든 방송이 패널들이 여야 보수진보 다 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어떤 평론가라기보다는 양당의 전사들이 나와요. 예, 예. 예. 그리고 저분들이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 미안하지만 다 알아요. 다 나오는 거고. 다만 더 격렬하게 싸워지면 시청률이 올라갈까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언론들도 좀 이게 제3의 목소리, 중도의 목소리를 표현해내는 그런 좀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각을 세우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용어들을 빌려가지고 뭔가 구미를 맞추고 쇼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증오의 정치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로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북한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발언을 보고 얼마나 웃긴다고 봤습니까?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뭐 써가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북한 방송에서 극단적인 용어 쓰는 것하고 우리 국내에서 쓰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서로 양극적인 입장에서의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거 없는 극단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회를 혼돈시키는 역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정치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최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아시다시피 3년 전에 미국 국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짜 3, 4년 전에 미국이 정치 선진국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2개 주에서 자기가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도 좀 의사당 점거 그런 사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라고 국회 점거하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을까 그런 점이 매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우려하시는 정치의 양극단화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감정적 어떤 분출이 또 횡행하는 그런 언론 환경 이런 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 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하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이 정도 규모에서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국가적으로 아주 지대하게 미친다는 거죠. 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퇴보가 지금 보이는 거를 보면 최근에 그 SNS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확증 편향을 좀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또 역시 그 유튜브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여과 없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 주장과 가짜 뉴스까지도 그냥 횡행하게 되고 또 그게 오히려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경제적 재생산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뭐 한 10만 20만 명만 있으면은 충분히 또 재화를 창출해서 또 재생산되고 이런 현상이 전 세계 정치를 좀 퇴행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에요. 그 레거시 미디어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뭔가 새로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중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걸러주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오랫동안 방송 기반을 가까운 공영방송들인데
안타깝게 공영방송도 그런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쪽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서로 자성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말이죠. 양극단 정치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결국 양극단 정치가 대세에 지장을 못 주게 됩니다. 힘이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리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다수의 중도층이 결국은 판세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이번 1월 달에 대선을 했던 대만의 선거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 선거도 그렇고 튀르키예 선거도 전부 양극단이 충돌했는데 결국에는 중도층이 어느 쪽을 더 실어주냐에 대해서 판세가 결정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트럼프도 지금 태도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3대3 바이든하고 팽팽히 맞서다 결국은 중도층이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또 승패가 갈리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도층의 힘이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중도 끌어들인다고 해서 자꾸 외부 인사 영입하고 또 뭐 운동권 탈피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신당이 어떻게 보면 의외로 많이 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 중도층이고 그래서 제3지대가 중도층의 몫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당이든 양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중도층을 더 많이 좀 더 많이 흡수하는 정당이 승리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3지대는 이번 정선 때 그리고 앞으로 다음 대선 때도 중도층을 끌어당기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극단 정치를 최소화하고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3지대 신당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두 개로 합쳐지는 모양새인데 결국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하나로 다 합칠 수 있을까요? 빅텐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오늘이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탈당하거나 이낙연 신당으로 대표됐던 사람들의 공식적인 지금 이제 통합하기로 발표를 했죠. 4일날 이제 공동 뭐 이제 창당을 한다는 거죠. 하기까지로 했는데 이름에다가 개혁 미래당이라고 정해놓은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지금 정당 명칭 같습니다. 제가 알던 바로는 뭔가 민주당 관련 개념을 계속 쓰는 민주신당이든 뭐 신민주당 이런 건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개혁 미래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혁 신당과의 공통점을 남겨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서로의 통합을 해서 단일 제3세력으로 할 가능성을 추진은 하겠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최진 원장이나 저나 얘기했다시피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국민의힘 진영에서 이탈했던 신당과 민주당에서 이탈했던 신당 양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양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협력으로 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형태의 연합협력 정도가 있는 것이지 통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또 실질적인 효과로 봤을 때 과연 통합으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이 있을까 이것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비례대표 문제하고 작동이 직결돼 있는데요. 선거제도. 선거제하고 지금 여야가 할 뻔했던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양당 구도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신당들이 뭉칠 거다. 빅텐트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체로 간다면 그냥 이대로 간다면 그대로 간다면 우석을 소수 신당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빅텐트를 만들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낮아지고.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를 갖고 민주당 계속 고민하는 것도 이걸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신당이 뭉치느냐 흩어지느냐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지금 그 득실을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의 고민이죠.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연동형을 유지할 거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실리를 따지면 병립형 돌아가는 게 민주당한테는 좋은 건 확실하죠. 그게 시뮬레이션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우군까지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군으로 과거에 정의당을 비롯해서 연합 뭐 정당 이런 쪽들이었습니다. 연동형을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민주당 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빼놓고 주변에 우군이 없거든요. 소수당들이. 그런 약점 때문에 하지 않아서 이제 병립형을 고수했었는데 최근에 와서요.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 한 2군데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병립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라는 이제 자료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간 건데요. 그 얘기 때문에 내부에 반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멋지게 그냥 지면 뭐하냐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 때문에 고민이죠. 명분상으로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연동형 거는 게 맞는데 실리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어서 당내 충돌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저는 사법적인 문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리더십도 관련돼 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리 쪽으로 갈 거라? 지금 무조건 실리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리더십에 과연 그대로 계속 꾸준하게 갈 수가 있을까. 아다시피 이번만 하더라도 22일, 23일, 26일 연거푸 3일이나 재판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시기 때 지금 공천해야 되고 선거 획정 논의해야 되고 지금 선거제도 택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변수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실리 쪽으로 가는데 실리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 내의원이 80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게 어느 게 실립니까? 아직도 오늘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강하다면은 이게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먹히지 않는다면 그렇고요. 만약에 80명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병립형이죠. 무조건.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과의 합의 이런 걸 명목으로 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저는 그런 점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서 못 밀어붙인 게 아니라 어느 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지금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를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제3지대 신당들이 뭐 두 개로 그냥 가든 하나로 합치든 뭐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좀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불리해지는 쪽은 국민의힘이 더 불리합니까? 민주당이 더 불리합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쪽이다라고 보는데요. 대신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 타격받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했던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방탄정당이 가능했던 것도 국회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국회는 60%가량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국민의 지지로는 30%였던 것이죠. 이 괴리가 민주당이 힘들었던 것인데 만약에 의석에서도 과반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힘을 빠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3당이 등장해 가지고 여당 야당 단일 정당들이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국회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역대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소야대 형태에다가 다당제일 때 국회가 가장 바람직하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3당이 등장해 가지고 다당의 형태로서 어느 일방이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우위가 깨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국회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거다. 그 점에서는 단독으로 그냥 다수 의석을 차지해 가지고 주도했던 민주당이 저는 타격을 더 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니 제 질문의 핵심은 그 선거 결과 이후의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이 사람들의 표를 모으면 별 모아는 과정에서 민주당 표를 갉아먹느냐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느냐 그 측면. 뭐 양쪽 다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낙연 신당 이쪽이 새롭게 힘을 발휘한다면은 민주당이 좀 타격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은요 현재 이낙연 신당에 대해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가 호남권에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새롭게 광주 시당 창당 이용 과정을 보니까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도 참여하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조금은 바람을 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쪽과의 제로섬 게임이냐라고 본다면은 현재 민주당과의 제로섬 게임이다. 그 점에서 만약 현재 수준으로서의 이낙연 신당 이쪽이 머물러 있다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약간의 바람을 안고 간다면은 상대적으로 제로섬 관계에 있는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는 민주당이 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3지대 신당이 어느 쪽을 갉아먹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 지금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반사이익 시대 이익을 얻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3지대가 중도층을 어느 정도로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독자적으로는 의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충분히 중도층을 끌어오면 제3지대 신당이 아무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다 상관없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물론이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중도층이 결국 모든 걸 반가름한 거지. 그래서 각각 세 정파가 중도에 어느 정도로 흡수 효과를 갖는 것이 이 자체가 설령 잘 못하더라도 어느 쪽을 더 갉아먹냐는 유불리는 저는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제가 상대적인 타격을 국민의힘을 덜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지금 개혁신당으로 대표가 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아무래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 기반 중에서 젊은 층을 많이 끌어간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따른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의 일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다. 네. 그 점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인 타격이 주어들 여지가 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과연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왔던 개혁신당 바람이 상승 쪽으로 갈까? 예. 어쩌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조금가 뭔가 봄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춤하게 될까? 주춤한 쪽이죠. 이런 걸 좀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아무튼 뭔가 변화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구현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약간 갈등도 있다가 또 봉합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민주당 쪽은 무슨 변화의 모습이 없으니까 이제 그 점에서 지금 상당히 그 거대 양당도 좀 비교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쪽은 좀 전망이 낮아져 보이고 반대로 이낙연 신당인 이쪽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되게 전문가들이 진단했을 때 국민의힘의 문제점, 민주당의 문제점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문제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충돌하면서 뭔가 좀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리스크라는 한계에다가 현재 170명, 180명 가까이 된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 아직 안 보이죠. 그리고 새롭게 영입하고 공천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국민들이 민주당 개별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영입 멤버라든가 참여 국회의원 후보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떠오르지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이걸 돌파하려면 민주당은 더 깊은 좀 성찰이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제 신당들은 상당히 지금 중도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여지와 변화 노력이 좀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인데 그 중도를 흡수한 최고의 핵심 관건은 바로 당 내에 있는 86 운동권 출신 그리고 친문 세력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친문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훨씬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게 강도 높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86 운동권과 관련해서 아니 민주화 운동한 게 무슨 뭐 죄진 거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공천 임박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저는 결단을 이래서 과감한 물갈이가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모습을 보여줘야 신당도 지금 바람 잠재우고 자기 의석을 늘릴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을지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한성대 김만음 석좌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잠깐 듣고요. 저는 또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